그깟 놓친내 하나 죽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이야. 받아보면 천국이라도 간대. 췌장암 말기 판정받은 우리 엄마 마지막 소원이 바다 한번 보는 거라니까 남편이 밥상 위에서 차키를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차키 모서리에 광대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 시어머니는 애비밥 먹는데 시끄럽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고 시누이까지 팔짱을 낀 채 오빠 좀 그만 괴롭히라며 거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뒤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며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20년간 은행원 출신 며느리가 조용히 모아둔 서류한 상자가 10월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병원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가 건넨 종이 한 장이 제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석 달.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되읽으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죠.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서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2번이나 놓칠 뻔했고 도마 위에서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벨 뻔한 것도 3번이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부엌에서 안방까지 3걸음도 안 되는 거리를 앞두고 12번도 넘게 입안에서 문장을 굴려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만 눌러대는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다가 결국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밥 먹으러 와. 남편은 대답도 없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밥그릇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국그릇 옆에 2 손을 얹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여보, 오늘 낮에 병원 다녀왔어. 남편이 밥을 크게 한술 뜨며 되물었습니다. 병원? 어디 아파?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 왜? 췌장암이래. 말기라고. 숟가락질이 잠시 멎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한 번쯤은 놀란 기색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시 밥을 뜨며 무심하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다는 건데? 길어야 석 달이라고 그러셨어. 석 달이면 뭐 마음에 준비할 시간은 있네. 남편이 국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명치가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그리고 우리 엄마가 평생 그 시장 순대 국밥집만 하면서 바다 한 번을 제대로 못 봤어. 이번 주말에 당신 차 좀 빌려서 엄마 모시고 강릉이라도 하루 다녀오고 싶은데. 숟가락이 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눈썹을 찡그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이번 주말 나 골프 약속 있는 거 몰라? 당신은 골프 안 가도 되잖아. 엄마 상태가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골프 안 가면 회사에서 내 자리가 남아나겠어? 당신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해?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2 손을 무릎 위로 가져가 꼭 쥐었어요. 여보, 부탁이야. 딱 하루면 돼. 렌트카를 빌리려고 해도 당신 명의가 있어야 뭐가 편해. 어이가 없네, 정말. 남편이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뭘 꺼내는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딸그락 소리와 함께 뭔가 반짝이는 것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차키였습니다. 차키의 모서리가 제 광대뼈를 스치고 지나가 식탁 밑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자, 가져가. 가져가서 실컷 다녀와.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죽을 놓친내 받아보면 천국 가냐? 응?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람 성질을 긁어? 저는 광대뼈에 손을 갖다 댔어요. 얼얼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만 봤죠.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걸어 나오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예, 애비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고, 애비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밥이라도 편하게 좀 먹게 해.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며 안방 쪽으로 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신우이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 분위기를 흘낏 보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올케가 지금 장모님 일로 오빠한테 별걸 다 시키려고 그러네.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신우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올케, 진짜 좀 그만해. 오빠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몰라? 친정일은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오빠를 끌어들여?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훑어봤어요.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20년 동안 매일 봐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세 얼굴이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식탁 밑으로 굴러들어간 차키는 줍지 않았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그릇 치울게. 목소리가 이상하게 잔잔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광대뼈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왼손 약지에 낀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화장대 서랍 가장 깊은 곳, 오래된 손수건 밑에 반지를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옷장 위 창고 자리로 손을 뻗어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서류 상자 하나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20년 넘게 개인적으로 모아온 자료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침대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뚜껑을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이 뼈만 남아 있어서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는 잠결에도 제 손을 마주 잡아왔어요. 그 힘없는 소나기에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바다. 어떻게든 바다는 보여드리겠다고. 병원 로비를 지나 카페 쪽으로 내려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담당했던 손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가 됐다고 예전에 들었죠. 어머, 이게 누구예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니. 김 변호사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여기 광대뼈. 저는 얼른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김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언니, 이 명함 예전에 한 번 드렸었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는 더 묻지 않고 제 팔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자기 갈 길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곧장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옆 낡은 서류함의 자물쇠는 오래전에 고장 나 있었죠.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겨보는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결혼 초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 언젠가부터 시아버지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사업자 대출 서류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름들, 도장들이 줄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 밑에 숨겨뒀던 제 서류 상자를 다시 꺼내와 서재 바닥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은행원 시절 훈련된 눈이 오랜만에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날짜, 금액, 이름. 하나씩 짚어가며 대조하는 동안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류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찍은 사진은 곧바로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원본은 순서까지 기억해뒀다가 그대로 되돌려 놓았어요. 서재를 나오면서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둑했고 창밖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마지막 남은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광대뼈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붉은 자국은 이제 옅어졌지만 그 자리 밑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방으로 걸어가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바다, 김 변호사, 그리고 엄마. 그 순서대로 손가락을 접어가며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 서랍장 아래 칸에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결혼 전부터 몰래 부어오던 개인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얼마씩 아무도 모르게 넣어온 그 돈이 오늘에서야 쓰임을 찾는구나 싶었어요. 아직 은행 문이 열리려면 2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 안쪽에 넣고 24시간 운영하는 근처 김밥집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시켜놓고 창밖으로 조금씩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우동 국물을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겨우 몸에 온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창구 앞에 앉아 담당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적금 해지하려고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엄마랑 바다 좀 보러 가려고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좋아하시겠네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내미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게 만들었어요. 렌트카 사무실에 들러 차량 열쇠를 건네받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우리 엄마 하루만 외출 허가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상태가 지금 장거리 이동은 좀 무리이실 수 있는데 어디를 가시려고요? 강릉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바다를 못 봤어요. 딱 하루만, 딱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진심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휠체어 꼭 챙기시고요. 진통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꼭 드시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근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차 안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집으로 잠깐 들러 옷가지 몇 개와 담요를 챙기고 남편에게는 문자 한 줄만 보냈습니다.
친정에 하루 다녀올게. 답장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벌써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엄마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고 있었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 정우가 진짜 받아가는 거야? 진짜? 응, 엄마. 진짜야. 오늘 하루 종일 바다만 볼 거야. 우리 딸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오늘은 그냥 딸이랑 놀러 간다 생각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조수석에 태우고 벨트를 채웠어요. 엄마는 아이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동을 걸자 엄마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딸, 운전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어? 엄마, 나 결혼하기 전부터 잘했잖아. 은행 다닐 때도 맨날 운전했어. 아이고, 이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미안한 사람은 나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나무들이 뒤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창유리에 손을 대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어머, 저 산 좀 봐. 저 나무들 좀 봐, 정우가. 엄마, 저기 저 다리 보여? 저기 지나면 이제 바다야. 세상에, 세상에. 엄마가 자꾸만 세상에 하며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백미러가 아니라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 엄마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아이 같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왜 이 얼굴을 한 번도 만들어드리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명치를 눌러왔어요. 경포 바다에 도착해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폈습니다. 엄마를 부축해 앉히고 모래사장 가까이 밀고 갔어요. 파도 소리가 바람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오래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크게 내쉬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바다구나. 응, 엄마. 이게 바다야. 바다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파랗구나. 엄마, 더 가까이 가볼래? 아니야, 여기서도 잘 보여. 여기서도 충분해. 엄마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우가, 응, 엄마. 이제 여한이 없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바다 몇 번이고 더 오면 되지. 아니야, 이거면 됐어. 우리 딸이 이 엄마한테 이렇게 큰 걸 다 보여주고. 엄마의 손이 어찌나 가벼운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입술을 안쪽으로 꾹 깨물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우리 물회 먹으러 가자. 엄마 물회 좋아하잖아. 우리 딸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 엄마가 예전에 시장에서 순대국밥 팔면서 물회는 사치라고 그랬잖아. 나 그거 다 기억해. 이 엄마가 그런 말도 다 했었나? 엄마가 힘없이 웃었어요. 근처 횟집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엄마를 앉히고 물회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국물을 큰 대접에 담아 넉넉히 내어주셨어요. 엄마는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이구, 이 맛이야. 시원하다. 많이 드셔, 엄마. 너도 먹어라. 너도. 응, 나도 먹어. 한참을 그렇게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던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분이 엄마의 손을 잠시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참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가 눈을 들어 그분을 올려다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데려와 줬어요. 따님이 참 효녀시네요. 이 사람이 우리 딸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엄마가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이며 명함 한 장을 조용히 건넸어요. 선생님, 힘드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도 이런 시간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명함에는 호스피스 병동 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꼭 쥐고 고개만 여러 번 숙였어요. 그분은 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자기 식사를 마치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엄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정호가, 응, 엄마. 저기 조개 껍데기 몇 개만 주워다 줄래? 조개 껍데기? 응. 나 병실에 두고 볼래. 저는 모래사장으로 다시 내려가 예쁜 조개 껍데기 몇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어요.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서 엄마는 그 조개 껍데기를 손바닥 위에 놓고 오래 만지작거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신호가 걸릴 때마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질까 싶어서였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우고 엄마가 깨지 않게 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어요.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서 저는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이 여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때 처음으로 정면에서 저를 마주 봤어요. 병원 앞에 도착해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나니 엄마가 힘겹게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정호가, 응, 엄마. 너는 절대로 이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참지 마. 참는 게 절대로 미덕이 아니야. 이 엄마가 평생 참고 살아봐서 아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엄마, 내 남편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 엄마가 다 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아. 엄마, 나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이제 없어도 너는 너로 살아라. 너로. 응, 엄마. 나로 살게. 꼭 그렇게 할게. 약속해. 약속해,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의 손끝에 힘이 서서히 빠졌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침대 옆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그 원장님의 명함을 소중히 접어 넣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저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을 지나갔어요. 친정 갔다 왔으면 어머니 저녁이라도 챙겨드리고 가야 할 것 아니야. 어머니 저녁은 당신이 챙겨드렸으면 되잖아.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너 오늘 왜 이래? 내가 오늘 왜 이러긴. 나 원래 이랬어. 이 여자가 진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캐리어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옷장 안쪽에 걸려있던 검은색 원피스,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은행에서 일할 때 쓰던 명함 지갑까지 하나씩 꺼내 캐리어에 정리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정식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답장은 5분도 안 되어 왔어요. 언니,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봬요. 이번엔 제가 절대로 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짧은 두 문장을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 안쪽에 오래도록 얼어있던 뭔가가 아주 조금 녹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머리맡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정옥 씨 되시죠? 어머님이 방금 전에.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으셨어요. 얼른 오세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다시 밀려왔습니다. 낮에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 위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대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어요. 그 반지를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넣고 저는 손등으로 뺨을 한번 쓸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참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계속 울렸어요. 참지 마. 그 세 글자가 새벽 어스름 속에서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신호등이 붉은빛에서 푸른빛으로 바뀌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핸들을 꼭 쥐었어요. 앞유리 너머로 아직 어두운 새벽 하늘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릉의 파도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되살아났어요. 병원에서 엄마의 장례 절차를 밟고 새벽녘에 잠깐 집에 들렀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일어나.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반쯤 떴습니다. 뭐야, 새벽부터. 엄마 돌아가셨어. 남편이 한쪽 눈을 겨우 뜨더니 시계를 흘낏 봤어요. 몇 시야 지금? 새벽 3시 반. 장례식장은 어디로 잡았어? 방금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어. 부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해? 회사 상조회에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뭐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이불을 다시 뒤집어 썼습니다. 오전 근무는 못 빼. 점심 지나서 갈게.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어요. 주방 식탁 위에 남편이 먹을 아침상을 차려두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 상주 자리에 앉아 방명록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벽부터 사촌 오빠가 달려와 이것저것 굳은 일을 도맡아 주었어요. 정우가,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 고마워. 고맙긴 뭘. 이럴 때 아니면 오빠가 언제 이런 일 하겠냐.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입구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우리 애비 회사는 어떡하냐. 조문객들이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저는 상주 자리에서 그 소리를 그대로 들으며 방명록 위에 얹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좀 해요. 예, 내가 없는 말 했니? 사실을 말한 거지.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눈을 흘겼어요. 우리 애비 이번 프로젝트 얼마나 중요한데 이 바쁜 시기에 상까지 치르게 됐으니 내가 속이 안 상하겠니? 어머니, 여기 우리 엄마 빈소예요. 그러니까 사돈댁 빈소인 거 나도 알아. 안다고. 옆에서 사촌 오빠가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다물고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절도 대충 2번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곧장 식당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오후가 다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어요. 신우이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육개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곧이어 한 그릇을 더 시키더군요.
저는 상주 자리에서 그 모습을 흘낏 바라봤어요. 남편은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도 그대로 메고 온 남편이 영정 앞에서 절을 2번 하고 저에게 걸어왔어요. 밥은 먹었어? 당신 지금 왔어? 회사 일이 안 끝나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부의금은 어디에다 놨어? 내가 회사 사람들 온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접수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그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남편은 조문객들과 술을 한 잔씩 나누고 자정이 되기 전에 상주 대기실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이 뜸해졌어요.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려던 사촌 오빠가 식당 쪽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가 잠깐 이리 와봐. 오빠 왜? 조용히 이쪽으로. 사촌 오빠가 저를 식당 옆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저기 네 시누이 되는 아가씨 있잖아. 아까 접수대 쪽에서 봉투 몇 개지 가방에 슬쩍 집어넣더라. 뭐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2번이나.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빠 못 본 척 해줘.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정우가 이게 넘어갈 일이야? 오빠 부탁이야. 오늘만. 사촌 오빠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참자. 근데 이건 내가 봤다는 거 잊지 마라. 언제든 필요하면 오빠가 증언해 줄게. 응, 오빠. 고마워. 새벽이 밝아오고 발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상주 대기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던 남편이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복을 정돈하며 화장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검은 넥타이를 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정우가 나 오늘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하나 잡혔어. 뭐? 어제 저녁에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 왔대.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 지금 발인이야. 화장장까지는 못 가고 미팅 끝나면 바로 갈게. 됐어. 가지 마. 뭐? 가지 말라고. 오지 마. 남편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내가 뭐라는지 잘 알잖아.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넥타이를 대충 풀어 소파 위에 던지고는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어요. 화장장까지 그리고 납골당까지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2 손으로 꼭 안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촌 오빠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와 주었어요.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돌아오는 길 사촌 오빠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며 조수석에서 잠시 말을 꺼냈어요. 정우가 오빠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라. 오빠 진짜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오늘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이모딸이 너 하나잖아.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 오전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무실 문을 열고 저를 반겨주었어요. 언니, 어서 와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변호사님, 이거요. 저는 미리 인화해온 서류 사진들과 은행원 시절부터 20년간 모아온 자료 파일을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김 변호사가 한 장씩 넘겨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이걸 언제부터 다 모으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 은행원 출신이잖아. 습관이 안 없어지더라고. 세상에, 언니 진짜 대단하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이 정도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확실히. 이길 수 있어? 확실히.
근데 언니, 이거 남편분 뒷조사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뒷조사?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요. 대학 후배인데 사설 흥신소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이현준이라는 남자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한테 대략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남편분 근무지랑 자주 가시는 곳, 카드 사용 내역 정도는 저희가 며칠이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이런 케이스들 보면 열에 9은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 조금은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현준이 명함을 건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새로 내려주며 말했어요. 언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응, 알아.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고마워,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예, 너 사무제 끝났으면 이제 시댁 김장 준비해야지. 김장이요? 그래, 김장. 다음 주까지 배추 100포기 준비해놔라. 어머니, 저 지금 엄마상 치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시댁 일에 신경 쓰라는 거잖아. 언제까지 친정일로 늘어질 거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다음 주 수요일이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김장 100포기 준비하라고.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언니 잘 됐어요. 하시는 김에 녹음기 켜두세요. 시어머니 폭언 다 증거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살짝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흘낏 보더니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안방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물을 꺼내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어요.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로 저녁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오늘은 없어. 뭐? 오늘은 저녁 없다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저는 20년치 가계부와 통장 사본을 다시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저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답장은 곧 도착했어요. 언니, 저만 믿으세요. 그날 밤 저는 결혼한 이후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의 49제를 이틀 앞둔 오전, 저는 법원 근처 카페에서 김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언니, 이혼 소장 초안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 위 글자들을 한 줄씩 짚어 내려갔어요. 위자료 청구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이 금액이 진짜로 가능한 거야? 가능해요. 오히려 이건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남편분 외도 증거까지 다 포함하면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언니, 이번엔 절대 물러서시면 안 돼요. 20년이잖아요. 20년.
김 변호사가 제 손등을 지그시 눌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언니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시댁 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파트 말이야. 그건 별도 소송으로 진행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언니 돈으로 산 재산 돌려받는 거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동시에 하는 게 상대방 정신 못 차리게 만들기에 좋아요. 그래, 같이 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착수금을 이체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서 확정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저는 은행 시절 후배 지은이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선배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지은아, 나 좀 볼 수 있을까? 오늘 저녁이라도. 선배님 목소리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퇴근 시간에 맞춰 지은이가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이가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선배님, 진짜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지은아, 나 이혼해. 지은이가 컵을 내려놓다가 손이 멈칫했어요. 정말요? 응, 정말. 형부가 뭐 잘못했어요? 한둘이 아니야. 근데 지은아, 오늘은 내 도움이 좀 필요해서 왔어.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지은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시댁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거 매각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좀 봐줄래? 지은이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선배님, 이 아파트 원래 선배님 명의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맞아. 근데 어느 순간 시아버지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지. 아니, 알면서도 눈 감고 있었던 거고. 지은이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거 다 봐드릴게요. 그리고 선배님, 남편분 회사가 어디죠? 왜? 우리 로펌에 그 회사 감사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혹시 남편분이 법인카드 같은 걸 사적으로 쓰셨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도 살짝 알아볼게요. 지은아, 그런 것까지 부탁해도 돼?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이현준한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확인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한 거예요?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다음 날 이현준이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정리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만호 씨 회사에서 2정거장 떨어진 오피스텔의 부하 직원 명의로 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 번 확인됐어요.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익숙한 남편의 뒷모습이 젊은 여자와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대요? 카드 사용 내역이랑 여자 쪽 인스타그램 기록까지 맞춰보니 최소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이건 좀 더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 월세 일부를 강만호 씨가 대신 내주고 있어요. 법인카드로 결제된 명품 백만 3개예요. 함께 다녀온 여행지가 5군데고요.
이연준이 사진과 영수증 사본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이 차분해졌어요. 실장님, 이거 다 원본으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저를 살짝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확실해져서 좋아. 그 무렵부터 저는 아침마다 여전히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계란 프라이 2개, 국 1그릇, 반찬 3가지. 남편은 그 상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회사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배추도 사왔고 김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시댁 부엌에 세워두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얘 이거 왜 이래? 배추 씻는 것도 아직 이 모양이야?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20년을 시집살이 시켰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 참 답답한 사람이야.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어이구, 우리 애비가 어쩌자고 저런 걸 데리고 살았는지. 어머니, 됐다. 됐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날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들이 전부 파일로 남았습니다. 김장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손끝이 얼얼한 채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 손끝의 감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은행 앱에서 온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앱을 열어봤습니다. 인출 시간은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이체된 계좌명에는 신우이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몇 번이나 캡처했습니다. 낮에 김 변호사에게 곧바로 자료를 보냈어요. 김 변호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결정타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명의도용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분 완전히 불리해질 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가능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잠시 웃었어요. 신우이가 오빠에게 도박빚 때문에 매달렸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어왔죠. 남편이 결국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그대로 써서 돈을 뽑아 신우이에게 건네준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실시간 문자 알림으로 확인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20년 넘게 걸려있던 은행원 시절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재킷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은행 본점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온 그날 오후 옛 지점장이었던 인사팀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정옥 씨, 참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력서 잘 봤어요. 마침 우리도 경력직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데 서정옥 씨 정도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우리 서정옥 씨 실력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다음 달 첫 출근으로 잡아둘 테니까 준비해요. 팀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가에 서 있었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49제 날 저는 납골당 앞에서 향을 오래 피웠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나로 살려고. 엄마가 하지 말라던 거 안 하고 엄마가 하라던 거 다 할게.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저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이 머리 단발로 잘라주세요. 많이 잘라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짧게,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거울 속에서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어요. 미용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멈췄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미용실을 나와 백화점에 들러 검은색 정장 한 벌을 새로 샀어요. 집에 옷걸이째로 걸어두는데 옷장 안이 이상하게 새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거실에 앉은 저를 흘낏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머리가 그게 뭐야? 다 늙어서 무슨 처녀 흉내야. 남사스럽게 진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거울에 비친 낯선 제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저는 아주 옅게 웃었어요.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마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저는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된 은행 최종 면접, 그 다음 주에 시작될 정식 출근 날짜, 그리고 이혼 소장 접수 예정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소장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법원에 접수할게요. 응, 예정대로 진행해. 긴장되세요? 아니, 오히려 이상하게 편하네. 문자를 보내고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떠 있었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침대에 눕는데 남편이 안방 쪽에서 큰 소리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잠드는 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조용히 계산해 봤어요. 손가락으로 하루씩 접어보며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반, 저는 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최종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로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옷매무새를 살짝 다듬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와 저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정옥 씨,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김 변호사한테서 이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소장 방금 법원에 접수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댁으로 정식 송달될 거예요. 응, 예정대로 잘 진행하자.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데 손끝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우가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사고 났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오전에 새마을 금고에서 적금 찾아서 시장 장 보러 나가시다가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한테 치이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당장 병원으로 와. 어머니가 지금 눈도 못 뜨셔. 어서 오라니까. 저는 창밖을 조용히 내다봤어요. 가로수 너머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식탁 위에서 저를 향해 날아왔던 차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광대뼈를 스치던 그 차가운 감촉과 함께 남편이 뱉었던 말도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곧 죽을 놓친 내 받아보면 천국 가냐. 저는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어요. 여보세요. 정우가 듣고 있어. 남편이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쳤어? 내가 가면 할망구 지옥 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진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어요.
이윽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당신이 한 달 전에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준 거잖아. 정우가, 너 지금 미쳤어?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당신 어머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한 말이야. 남편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는데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곧이어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오늘 저녁 예정대로 시댁 방문 진행하자. 언니, 정말 오늘로 하실 거예요? 하루 미뤄도 돼요. 오늘이 딱이야. 남편은 병원에 있을 거야. 알겠어요, 언니. 저녁 7시에 시댁 앞에서 뵈어요. 저는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오는데 오후의 바람이 제 얼굴에 부딪혀 왔어요. 이상하게 그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배님, 아까 형부한테 사고 소식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제가 아까 병원 쪽 아는 사람한테 확인해 봤는데요. 시어머니 지금 상태 안정되셨대요. 다리 골절이랑 가벼운 뇌진탕이래요. 그래? 응. 형부가 어머니 상태 안정된 거 확인하고 아버지랑 통화하시고는 오후 늦게 회사 들렀다가 오늘 저녁 시댁 본가로 잠깐 오신다고 하네요. 아버님 심장 상태가 안 좋아서 그쪽 챙기시려는 것 같아요. 알았어. 고마워, 지은아. 전화를 끊고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오늘 저녁 시댁에 온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남편도 저녁에 시댁으로 온대.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하자. 오히려 잘 됐어요, 언니. 세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한 번에 끝냅시다. 저녁 7시 시댁 아파트 앞에 김 변호사와 이현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현준이 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실장님. 갑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층에서 문이 열리자 저는 익숙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20년 동안 명절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내리던 그 복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애미가 어쩐 일이야? 그리고 뒤에 이 사람들은 아버님 잠깐 안에서 얘기 좀 해요. 뭐? 네 시엄마 지금 병원에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해?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그 옆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어요. 거실 소파에 신우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옳게 여기서 뭐해? 오빠는 조금 있으면 온다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어요. 김 변호사와 이현준이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문서 3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아버님, 따님, 여기 앉으시죠. 시아버지가 김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저는 서정옥 씨 담당 변호사예요. 여기 이 서류들 오늘 법원에서 접수된 소장 사본입니다. 소장? 무슨 소장? 이혼 소장이요. 그리고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신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이혼? 옳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신우이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형님 앉으세요. 앉기는 뭘 앉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연준이 손에 든 녹음기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신우이가 그 녹음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손에 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게 뭐야? 이 자금 흐름 추적서라는 게 뭐냔 말이야. 아버님, 그 아파트가 원래 정옥 언니 명의였다는 거 아버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뭘 안다는 거야. 결혼 자금이랑 언니 급여로 산 재산인데 어느 순간 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그거 다 자료로 정리돼 있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2장, 3장 넘길수록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해? 20년 동안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아버님. 신우이가 다시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뭐야? 형님, 도박빚 3천만 원 관련 자료예요.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저 몰래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뽑아서 형님한테 갖다 줬죠. 그 자금 흐름이 여기 다 있어요. 옳게, 이건 오해야. 나는 진짜 몰랐어. 오빠가 시켜서 그런 거야. 신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옳게,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저는 그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형님, 앞으로 저 옳게라고 부르지 마세요. 옳게. 그 호칭도 오늘로 끝이에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어요. 이연준이 옆에서 조용히 녹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애미야, 이거 다시 생각해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님, 저 이제 애미 아니에요. 애미야. 그 호칭 그만 쓰세요.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병원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저와 2사람을 발견한 남편이 신발도 못 벗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정호가 여기서 뭐해?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소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강만호 씨, 이혼 소장입니다.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어요. 2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여자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이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이건 오해야. 오해? 진짜야, 정우가. 이 사진은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뭐? 한 달 전 그날 저녁 우리 엄마 얘기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던진 차키 모서리가 여기 이 광대뼈를 스치고 지나갔어. 그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 당신이 어머니 사고 소식 듣고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는 그날 어떻게 버텼을 것 같아? 남편이 소장을 손에 든 채로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연준이 현관문을 먼저 열어주었어요. 선생님 가시죠. 김 변호사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다가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 소파 옆에서 흐느끼는 신우이, 팔걸이를 붙잡고 서 있는 시아버지. 그 3사람의 얼굴을 저는 한 번씩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나와 이연준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김 변호사가 뒷자리에 앉으며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언니 잘하셨어요. 고마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창밖으로 어두워진 거리를 내다봤어요. 이연준이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오피스텔 주소 하나 찍어드릴게요. 오늘부터 거기서 지내려고요. 내비게이션에 새 주소를 입력했어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생수병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물 좀 드세요, 언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죠? 저는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렀어요. 오피스텔에서 맞이한 첫 아침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아직 어스름이 남아있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서서 오래 마셨어요. 낯선 천장, 낯선 벽, 낯선 공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년 살던 그 집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거절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이 벨소리가 끊길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1시간 사이에 20통이 넘게 걸려왔어요.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시댁 번호 전부 차단하세요. 지금 바로. 응, 알았어. 오늘 오전에 시댁으로 내용 증명 보낼 거예요. 앞으로 소통은 서면으로만 하겠다는 내용이요. 그렇게 해줘. 그리고 언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이면 결정 나올 거예요. 접근금지 가처분? 차키 던진 정황도 있고 폭언 녹취도 있고 김장하실 때 시어머니 녹음까지 다 있잖아요. 충분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댁 번호 3개를 하나씩 차단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새 번호가 목록에서 사라지는 순간 어깨에서 뭔가가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배님, 저 지금 회사 근처인데 잠깐 뵐 수 있어요? 응, 지은아. 근처 카페로 와. 지은이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어제 시댁 자리 어떠셨어요? 뭐 예상한 대로. 그리고 시어머니 소식도 있어요. 어머니가 왜? 어제 저녁에 형부가 시댁 다녀오시고 나서 병원에 다시 들르셨다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이혼 소장 얘기를 그대로 다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그 얘기 듣고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면서 심장 검사 요구하셨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스트레스성이라고 진단 나왔대요. 어머니답네. 의사가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통보했다는데 시댁에서 어떻게든 특실에 더 계시게 해달라고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신경 안 쓸래. 잘 생각하셨어요, 선배님. 지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건 시댁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예요. 매각 시나리오랑 세금 부분 다 계산해서 넣었어요. 이렇게까지. 선배님, 저 은행 다닐 때 선배님한테 배운 게 얼만데요? 이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맙다, 지은아. 그리고 이건 다른 소식인데요. 형부 회사 쪽에서 오늘 오전에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벌써? 실장님이 며칠 전에 익명 제보 형태로 자료를 접수하셨거든요. 워낙 꼼꼼하게 정리된 문서라 감사팀이 손을 안 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곧 대기 발령 통보 나올 거예요. 부장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 여직원도 사직 처리 수순이고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은아, 진짜 고마워. 저야말로요, 선배님.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아. 오늘은 내가 살게. 그날 저녁 김 변호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오늘 오후에 접수했어요. 일주일이면 결과 나올 거예요. 응, 고마워.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안 흔들려.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오후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에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세대주님, 지금 로비에서 어떤 어르신이 소리 지르며 세대주님 찾고 계세요. 저는 인터폰을 든 채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이에요? 70대 남성분이고 회색 점퍼에 안경 쓰신 분입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관리소장님, 저 지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진행 중이에요. 결정문 아직 안 나왔지만 신청서 사본은 갖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할게요. 저는 인터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15분쯤 지나자 로비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한테 곧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시아버지가 오피스텔로 찾아왔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신고했어. 언니 잘하셨어요. CCTV 확보 요청서 지금 바로 보낼게요.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인터폰이 왔습니다. 세대주님, 경찰이 어르신 데리고 갔어요. 오늘자 CCTV 영상은 저희가 따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인터폰을 끊고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았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지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그 무렵 시누이 쪽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댁 아래층에 오래 사시던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세댁, 나 아래층 김씨야. 잘 지내지? 어머,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내가 이 얘기해도 되나 싶어서 며칠 고민했어. 무슨 얘기신데요? 저번 밤에 위층에서 어찌나 크게 싸우던지 아파트 복도까지 다 들렸어. 시아버지가 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딸을 쫓아냈다더라. 쫓아냈어요? 응. 그날 밤 새벽에 새댁 시누이가 캐리어 2개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걸 내가 봤어. 그렇군요. 새댁, 내가 새댁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편하게 살아. 응?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시누이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 됐다는 마음도 통쾌하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첫 출근을 했어요. 인사팀장이 저를 데리고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서정옥 대리, 결혼 전에 우리 지점 VIP 창구 담당이었던 분이에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 다들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서정옥입니다. 새 명함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명함 위에 찍힌 세 글자, 서정옥. 그 이름을 저는 오랫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퇴근길에 김 변호사가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저를 불렀어요. 언니,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오늘 오후에 나왔어요. 진짜? 인용됐어요. 남편분이 언니한테 100m 이내로 접근 못해요.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고마워, 변호사님. 이제 첫 조정기일 준비만 하면 돼요. 그날 상대 측이 어떻게든 위자료 깎으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할 텐데
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응, 그럴게. 김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어요. 언니, 얼굴이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갈 뜨다가 잠시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지은이한테서 그 무렵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배님, 시어머니 며칠 전에 퇴원하셨대요. 어디로?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며느리 없는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실감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알아?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요. 우연히 시어머니가 세탁기 앞에서 울고 계시는 걸 봤대요. 세탁기? 셔츠 5벌을 한꺼번에 돌리시다가 색이 다 뒤엉켜서 나왔대요. 세탁기 사용법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의 옷을 제가 다 빨아왔던 거였습니다. 세탁기 옆에 서서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잠깐 떠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미지를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 하루 전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법원 가. 엄마가 하라던 대로 나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있어.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이상하게도 강릉 바다의 색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저는 옷장에서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걸어두었어요. 내일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의 매무새를 살피는데 거울 속 여자가 어깨를 반드시 펴고 저를 마주봤어요.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눕는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아침, 저는 오피스텔 거울 앞에서 남색 정장의 단추를 하나씩 채웠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어요. 김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제가 지금 법원 앞으로 가고 있어요. 10시까지 도착하시면 돼요. 응, 나도 곧 출발해. 법원 정문 앞에서 김 변호사가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따뜻할 때 마셔요. 고마워. 긴장되세요? 이상하게 안 되네. 김 변호사가 저를 향해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응. 조정실 앞 복도에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서 남편에게 뭐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 선임한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아침상을 마주하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고 조정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정실 안으로 들어서자 조정위원 2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가 오른쪽 자리에 앉고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왼쪽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대리인 확인하시고 협의 의사 있으신지부터 여쭐게요. 남편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쪽은 원만한 협의를 원합니다. 피고 본인이 직접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정위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위원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훔쳤어요. 위원님, 제 아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 20년 살았습니다. 20년이요. 이렇게 한순간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낯설다는 느낌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 순간 준비해온 파일을 조용히 조정위원 앞으로 밀어 넣었어요. 위원님, 이 자료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피고 쪽 외도 관련 자료입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흠칫하며 그 파일을 흘낏 봤어요. 조정위원이 파일을 펼쳐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이 오피스텔 사진들은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오피스텔 월세 일부를 피고가 대신 납부한 내역,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된 명품백 3개의 영수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함께 다녀온 여행지 목록이고요. 남편 측 변호사가 남편에게 뭔가 귓속말을 건넸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시댁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의 자금 출처 추적 자료입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었어요. 결혼 초에 원고 명의였다가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됐군요. 자금 흐름을 보시면 실제로는 원고의 혼수 자금과 결혼 후 원고의 급여로 취득한 재산인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최근 사건입니다. 김 변호사가 세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피고가 원고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원고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여동생 계좌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조정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의도용이네요. 별건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저희 쪽에서 잠깐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휴정하시겠습니까? 네. 조정위원이 자리에서 잠시 물러났어요. 김 변호사가 저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저쪽에서 흔들려고 별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걸어왔어요. 김 변호사가 곧바로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만호 씨, 원고와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 확인하셨죠?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지금 위반하시는 거예요. 정호가 딱 한마디만 하자. 강만호 씨, 자리로 돌아가세요. 남편이 김 변호사 뒤로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호가,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회사에서도 다 잘렸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 없이 시선을 다시 서류 쪽으로 돌렸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아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협의가 어렵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쪽은 협의보다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자료가 이만큼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의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 측은 어떠십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남편을 흘낏 보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정식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는 길, 남편이 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려는데 김 변호사가 저를 반대쪽으로 이끌었어요. 언니,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가요. 응. 이혼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고 2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를 상대로 진행되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별도로 먼저 결론이 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시아버지 상대 소송 1심 판결 나왔어요. 아파트 매각해서 8억 원을 언니한테 반환하라는 판결이에요. 8억. 거의 다 인정된 거예요. 고마워, 변호사님. 그리고 신우이 쪽도 판결 나왔어요. 3천만 원 반환 판결이고 명의도용 방조에 대한 형사조사도 시작됐대요. 그렇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은이한테서도 소식이 이어졌어요. 선배님, 시댁 친척 어른들이 명절 모임에서 시댁 식구들 얼굴 못 든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 이제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이혼 소송 쪽에서는 조정 결렬 이후 3차례의 변론 기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 자료라며 서류 몇 장을 제출했지만 김 변호사가 준비해 온 자료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세 번째 변론 기일이 끝날 무렵에는 남편이 새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채 혼자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쪽 판결이 나온 지 3주쯤 지나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다시 남색 정장을 꺼내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이혼을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로 아파트 및 예금 자산의 60%를 저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판결문을 손에 든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복도에 서 있던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앞장서서 이끌어 주었어요. 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끝났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남편이 뛰어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정우가 딱 한 번만. 김 변호사가 다시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강만호 씨, 접근 금지 결정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우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날 던진 차키가 어디로 튀었는지 이제 알겠지. 정우가 20년이었어.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 김 변호사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활짝 여는데 봄바람이 얼굴 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으며 저를 흘낏 봤어요. 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바다. 네. 바다 보고 싶어. 김 변호사가 저를 향해 웃었어요. 강릉 갈까요? 지금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해요. 진짜 갈래? 가요, 언니.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바다만 봐도 되는 날이잖아요. 저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강릉의 파도 소리가 다시 귓가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바다를 바라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조수석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가자, 강릉. 김 변호사가 내비게이션에 강릉을 찍었어요. 차가 부드럽게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이 오래도록 낯설고도 반가웠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넉 달이 지났어요.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시댁 부당이득 반환금 일부를 합쳐 강릉 경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2층 집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계약서 맨 아래에 찍힌 이름 3글자, 서정옥. 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내려다봤습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제가 살 집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주 주말 강릉을 오갔습니다. 인부들과 도면을 두고 상의하며 창문 위치를 하나씩 정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사장님, 창문 이쪽으로 크게 낼까요? 네, 바다가 잘 보이게 최대한 크게요. 사장님이 참 좋은 안목을 갖고 계시네요. 사장님. 그 호칭이 이상하게 낯설고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6개월 근무한 뒤 저는 지점 근무를 자원해 강릉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인사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정옥 대리, 진짜 강릉으로 가시게요? 네, 팀장님. 저도 이제 바다 옆에서 좀 살아보려고요. 우리 서정옥 대리 참 잘하고 있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내가 뭐려? 서정옥 대리 실력이지. 강릉 지점 첫 출근 날 저는 새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2개의 직함이 나란히 찍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은행 대리 서정옥, 다른 하나는 카페 사장 서정옥. 카페 상호는 엄마의 이름을 따서 엄마의 바다로 정했어요. 간판을 다는 날 저는 사다리 아래에 서서 목이 아프도록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엄마, 바다. 2 단어가 한 문장이 되어 걸리는 순간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개업하는 날 김 변호사가 강릉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언니, 진짜 축하드려요. 고마워, 변호사님. 지은이도 후배들 몇 명과 함께 왔어요. 선배님, 이제 진짜 사장님이시네요. 지은아, 이 사장 첫 손님 대접 어떻게 해줄까? 저희는 그냥 커피 한 잔이면 돼요. 이현준도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개업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진짜 감사해요. 실장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 말씀은 저 말고 김 변호사 누나한테 하셔야죠. 옆에 있던 김 변호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강릉 횟집에서 만났던 최영숙 원장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시 뵙네요. 원장님, 정말 오셨네요. 최영숙 원장이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계산대 옆 벽에는 엄마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어요. 시장 순대국밥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김 변호사한테서 그 무렵 시댁 소식이 조용히 전해졌어요. 남편이 대기 발령 끝에 결국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댁 아파트도 부당이득 반환 판결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됐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결국 변두리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지은이가 전해주었어요. 선배님, 시어머니가 우울증 진단받으셨대요. 그래. 결국 신우이 형님 원룸으로 옮겨가셨는데 신우이도 도박빚 판결 이후로 신용불량자 됐잖아요. 좁은 원룸에서 2분이 서로 원망하면서 살고 계신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했습니다.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오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초췌한 얼굴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 있다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체중이 많이 빠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저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마주하는 순간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려 남편 앞에 놔드렸어요. 남편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카드 5,000원입니다. 남편이 카드를 내밀다가 계산대 옆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액자 속 엄마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우가 손님,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액자 쪽으로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분이 당신이 그때 말했던 그 노친네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 카페의 주인이시고 영수증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남편이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남편이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이미 다음 손님의 주문을 받으며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카페 창밖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손을 얹은 채로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바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카페 개업 1주년이 되던 날 최영숙 원장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원장님?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자원봉사자를 좀 구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내려주시면서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주시는 정도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며칠이 떠올랐습니다. 할게요, 원장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저는 매주 오전마다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어요. 병실을 하나씩 돌며 커피를 내려드리고 환자분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 살던 동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분은 딸이 시집간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드렸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한 40대 여성이 병실 앞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 달을 못 넘기실 것 같대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자꾸만 병간호에 시간 그만 쓰라고 그러네요. 시댁일도 있는데 왜 친정일에만 매달리냐고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저의 얼굴을 거기서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김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어요. 이분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변호사님이요? 제 친한 언니예요. 그냥 상담만 받아보셔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혼자 참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성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잠시 잡아주고 병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개업 1주년이 되던 날 저녁, 저는 카페 문을 조금 일찍 닫았어요. 혼자 경포 바다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모래사장 앞에 서서
저는 파도를 오래 바라봤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엄마, 파도 소리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잘 살고 있어. 엄마가 마지막에 하라던 그대로 나로 살고 있어.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발끝에 물이 살짝 닿았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저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이 20년 전 은행지점 옥상에서 바라보던 저녁 하늘의 감각과 비슷했어요. 그때 저는 25이었고 지금은 46이었습니다.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이 짧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뜨고 오래 참았던 이름 하나를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서정욱. 파도 소리 위로 그 이름이 실려나갔어요. 서정욱.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름을 이제서야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오래 바라봤어요. 카페 창문 안쪽에 걸린 엄마의 액자가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을 뒤로하고 카페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내일도 카페 문은 열려 있을 거였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세 글자 서정옥으로 저는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걸어갈 예정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등 뒤에서 잔잔하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2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왔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접어두고 딸로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하나조차 눈치 보며 꺼내야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인생에는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가장 늦게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